저는 매일 긴 악몽을 꿉니다. 진수야, 나는 여기서 그만.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대, 고비 사막. 꿈속에서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이미 1시간 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구멍은 메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어머니는 이 사막에 남게 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기도하듯이. 그러고는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막은 제 비명을 삼켜버렸습니다. 10m 앞에서 걷던 브로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난 그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다리는 떨렸고 무릎은 꺾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땀에 젖은 채로 한국의 제 원룸에서 이 악몽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꿈에서 봅니다. 어머니를 두고 강을 건너는 꿈.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꿈. 그리고 뒤돌아볼 수 없는 꿈.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악몽에 시달립니다. 남겨진 가족들. 탈북 과정의 고통. 그것은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탈북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도망쳤어요? 얼마나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남은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죄책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탈북은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알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잊혀져가는 증언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친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12,000km, 6개국을 넘나들며 생존해야 했던 여정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수, 현재 35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10년 전까지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민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저는 어머니를 두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제 나이 30세, 어머니는 67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해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북한에서 그것은 굶주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년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배급량을 어머니와 저에게 나눠주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하지만 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TV와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50만 원. 두 사람이 탈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갑고 떨리고 그리고 약했습니다. 진수야, 살아만 있거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만 있거라.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밤 11시 저는 두만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6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갑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속 죄책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이편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홀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15년 9월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 3개월을 숨어 지내다가 브로커의 도움으로 베트남을 거쳐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거치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글 교육, 자본주의 경제 교육, 민주주의 교육.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들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의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여기서 월세 40만 원, 생활비 4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1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탈북민 지원 단체를 통해 중국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탈북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진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기억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7개월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왔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수야, 나는 괜찮다. 너 혼자라도 잘 살아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화는 3분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더 오래 통화하면 북한 당국에 적발될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 혼자라도 잘 살아라. 2017년
2018년, 2019년.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부르는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용도 치솟았습니다.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말 저는 2,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4년 반 동안 거의 모든 월급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최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중국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장병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북한에서 병원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올해 안에 모셔오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쓰러지는 어머니,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 진수야, 진수야.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브로커들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리라고요? 저는 불법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였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 2,2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은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신가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구출해야 합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북민 구출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패하면 빚만 남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남자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10%입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브로커, 북한 탈북민들에게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희망과 배신. 어떤 브로커는 생명의 은인이 되지만 어떤 브로커는 돈만 받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탈북민을 중국 공안에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브로커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수소문한 결과 한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강민, 가명입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조선족, 중국에 사는 한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고 북한과 중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족들이 탈북 브로커로 일합니다. 물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최소 5년형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저는 이강민과 통화했습니다. 김진수 씨죠? 어머니를 구출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 단속이 평소의 3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72세라고 들었습니다. 노인을 데리고 1만 2천 km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일단 어머니와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두만강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만 2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데 1개월, 거기서 태국까지 1개월. 총 4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4개월. 김진수 씨,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몽골 루트는 지금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동남아 루트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2세 노인이 1만 2천 km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중에 쓰러지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저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이 브로커의 세계였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한 자본주의. 생명도 상품이었고 실패는 손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이강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중국 길림성에. 저도 어머니를 15년째 못 뵙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강민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못 뵙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브로커는 중국 공안에 쫓기는 신세입니다. 고향에 가면 잡힙니다. 그래서 15년째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수 씨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아들,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 저도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강민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브로커가 아니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로. 이강민 씨,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저는 3천만 원을 이강민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빚까지 진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0원.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2020년 4월 1일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의 북한 내부 협력자가 어머니를 접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중국 핸드폰을 건네주고 탈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늙었다. 진수 혼자 잘 살면 된다. 하지만 협력자는 제가 부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진수 씨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모아서 어머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20년 4월 5일 밤 어머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협력자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걸어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72세의 심장병 환자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산을 넘으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제 원룸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새벽 5시 30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두만강을 건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지쳐 계십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하십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의 한 안가에 계십니다. 안가. 탈북민들을 숨겨주는 중국 내부의 비밀 장소입니다. 주로 조선족 가정이 운영하며 돈을 받고 탈북민들을 며칠에서 몇 주까지 숨겨줍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입니다.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안가 주인도 체포됩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머니, 진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아니, 정확히는 5년 동안 매달 통화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북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래.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제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두고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할 때입니다. 진수야, 내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5년 전 굶어 돌아가신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두 분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유를 얻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통화는 2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중국 길림성 안가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다음 이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강민은 매일 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약합니다. 약을 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경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금 길림성 전체가 검문소 천지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기차역마다 검문이 있습니다. 탈북민이 잡히면 즉시 북송됩니다. 북송?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송된 탈북민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정치범수용소는 지옥입니다. 하루 16시간 강제노동, 굶주림, 고문.
그리고 대부분은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추가됩니다. 차 렌트 비용, 운전사 비용, 그리고 검문소 통과 비용. 얼마입니까? 5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500만 원.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다음 달 월급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수 씨,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더 오래 안가에 숨겨둘 수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안가를 찾아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수입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제 사정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수 씨, 저희 단체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적인 탈북 지원에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 후원자를 찾아보십시오. SNS에 글을 올리거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글을 올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어머니를 꼭 구출하세요.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시간과 싸우고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히는 꿈, 어머니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사흘째 밤. 저는 페이스북 글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150개의 댓글, 500개의 좋아요. 하지만 돈은 0원.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김진수님, 저는 서울 사랑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우 목사입니다. 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큽니다. 500만 원입니다.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사랑이교회로 오십시오. 오전 10시.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봉천동 사랑이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이 예배당이었고 간판도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진수 씨시죠? 김성우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일어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무사히 모셔오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500만 원. 목사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돈을 갚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2020년 4월 25일 어머니는 길림성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숨어서 짐칸에 어둠 속에서 이강민의 운전사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탈북민을 중국 남부로 이동시켰고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차는 길림성에서 출발해 요령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을 거쳐 광동성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총 거리 4,000km, 차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검문소를 피하고 안전한 루트로 가려면 2주가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차의 짐칸에 숨어 계셨습니다. 좁은 공간, 화물 상자들 사이, 밥은 하루 2끼, 물은 최소한만, 화장실은 차를 세울 때만. 저는 매일 밤 이강민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괜찮습니다. 오늘 요령성을 통과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운전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통화하시죠. 2020년 4월 30일 산동성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이강민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수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검문소입니다. 예상치 못한 임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차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운전사와 통화 중입니다. 검문소를 어떻게 통과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민 씨, 제발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 원룸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이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예. 운전사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문소 경찰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주인이고 운전사는 제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강민 씨 신분이 노출된 겁니까? 예. 이제 중국 공안이 제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주소, 모든 것을. 그럼 이강민 씨는? 예. 저는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체포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민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해서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김진수 씨, 제가 말했잖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계시다고. 15년째 못 뵙고 있다고. 저는 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씨 어머니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강민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마십시오. 이것도 제 일입니다. 그리고 김진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잘 모시십시오. 제가 못하는 효도를 김진수 씨가 대신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강민은 더 이상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낯선 사람의 어머니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자신도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어머니는 광동성 선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4,000km 떨어진 도시, 홍콩과 인접한 중국 최남단 도시였습니다. 이강민이 연락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선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지쳐 계십니다. 2주 동안 차에만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의지는 강하십니다. 계속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선전에서 베트남 국경까지는 1,000km입니다. 다시 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과 베트남 국경은 산악지대입니다. 검문소를 피해 미립국해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72세 어머니가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저는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산을 넘는다고요? 심장병이 있는 72세 어머니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모든 국경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어머니는 중국-베트남 국경 산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새벽 4시 이강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에 입국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믿을 수 없음.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전화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72세의 심장병 환자, 그분이 산을 넘으셨습니다. 자유를 향해, 아들을 향해.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진수야? 어머니, 나 산을 넘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산을 넘으신 겁니다. 그것도 자유를 향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진수야, 너를 꼭 보고 싶구나. 곧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어머니가 북한을 떠난 지 35일째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베트남 북부의 한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다음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강민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까지는 약 500km입니다. 버스로 이동할 겁니다. 버스요? 검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찰은 중국 공안만큼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가짜 여권이 있습니다. 가짜 여권. 탈북민들이 동남아시아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중국 여권으로 위조되며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들키면 즉시 체포됩니다.
2020년 5월 20일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현지 브로커가 동행했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불안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검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가짜 여권이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오후 3시 이강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여권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위기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어머니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북한에서 8,00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강민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심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시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도 됩니까? 불법 체류자인데. 라오스에는 한국 NGO가 운영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어머니는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신부전 초기 단계. 더 이상 무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강민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머물면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한 달 정도 머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수야, 나는 괜찮다. 계속 가자. 하지만 어머니. 진수야,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러니 계속 가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 조심하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북한과 한국 사이 어딘가에서 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증언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메콩강입니다. 2020년 6월 1일 어머니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국경이었습니다. 태국만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라오스 - 태국 국경은 메콩강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국경은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립국 루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강민이 설명했습니다. 밤에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널 겁니다. 약 30분 걸립니다. 태국 쪽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라오스와 태국 양쪽에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들키면 총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총격.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0년 6월 5일 밤 11시 어머니는 메콩 강가에 서 계셨습니다. 작은 나무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2명과 어머니 그리고 다른 탈북민 3명이 함께 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보면서 밤 11시 어머니가 보트에 오르셨을 시간 11시 30분
강 한가운데 계실 시간 12시, 태국 쪽 강가에 도착하실 시간 11시 15분, 이강민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라오스 쪽 강가. 어머니는 작은 나무 보트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엔진을 켰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어머니는 보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보트는 강 중간쯤에 와 있었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보트를 비췄습니다. 서라, 보트를 멈춰라. 태국어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라오스가 아니라 태국 쪽에서 온 목소리였습니다. 태국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엎드려, 당장. 그리고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부르르르릉. 보트가 갑자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무 보트였습니다. 빠를 리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보트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보트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수비대의 고속 보트였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함께 탄 탈북민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최대 속력입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보트 바닥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고속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80m, 50m. 그때 확성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발포. 총을 쏜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지그재그로 간다. 붙잡으십시오. 보트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보트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보트 옆 물에 박혔습니다. 물보라가 어머니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30초만 버티십시오. 저기가 태국 땅입니다. 앞쪽 어둠 속에서 강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태국 쪽 강가였습니다. 하지만 수비대 보트는 불과 20m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여기까지밖에. 그때였습니다. 보트가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쿵. 강바닥이었습니다. 태국 쪽 강가에 도착한 겁니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내리십시오. 당장 뛰십시오. 브로커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수비대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태국 땅이었습니다. 라오스 수비대가 태국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다른 탈북민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뒤에서 라오스 수비대 보트가
서치라이트를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살았다. 진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12시 15분. 한국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진수 씨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진수 씨와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진수야? 어머니, 나 태국에 왔다. 총소리도 들었고 무서웠지만 살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진수야, 곧 만날 수 있겠지? 예, 어머니. 일주일 안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 나도 너를 꼭 보고 싶구나.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메콩강, 생사의 경계. 어머니는 그곳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됩니다. 2020년 6월 7일, 어머니는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김진수의 어머니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5년 1개월 3일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매일 날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난 그날부터 오후 2시 30분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어머니는 5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72세. 1만 2,000km를 건너온 72세.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진수야? 예, 어머니. 저입니다. 많이 늙었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 1만 2,000km의 여정 끝.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너를 보러. 예,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45kg의 작은 몸. 하지만 그 안에는 1만 2,000km를 건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6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진수야, 여기가 한국이구나. 예, 어머니.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집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신부전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진수야, 이 침대 정말 푹신하구나. 예, 어머니. 편하시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참 친절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떠서 드렸지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 드셔야 힘이 나십니다. 배가 안 고프다. 그래도 조금만 드십시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시는데. 보호자님,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새벽 2시, 3시에 깨어서 우시고.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계속 창밖만 보고 계세요. 혹시?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드신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님 심장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입니다. 어머님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해드려야 합니까? 지금은 약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 탈북민은 적응이 더 어렵습니다. 퇴원 날 어머니를 제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새 이불도 깔아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어머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꿈을 꿨다. 무슨 꿈이십니까? 내 아버지가 나타났다. 묘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왜 나를 두고 떠났냐고 물었다. 어머니, 진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버리고 왔다. 묘도 버리고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배신자다.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자다.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혼자 도망쳤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남으신 겁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았지만 죽은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주일, 한 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몇 숟가락. 밤마다 악몽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녁 드시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나는 여기가 불편하다. 어머니,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이불이 불편하십니까? 방이 춥습니까? 아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진수야,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어머니, 북한으로 돌아가시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십니다. 죽으십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진수야, 나는 여기서도 죽어가고 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 말이 안 들린다. 글씨도 다르다. 돈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길도 모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버지가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수야, 나는 여기서 외계인 같다.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죽고 싶다. 내가 아는 곳에서 죽고 싶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언어의 감옥이었습니다. 낯선 문화의 감옥이었습니다. 고독의 감옥이었습니다. 2020년 8월 어느 날 저는 어머니를 정신과에 모셨습니다. 상담실. 50대 여성 의사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무슨 꿈을 꾸십니까? 남편 꿈이요. 남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만 떠났냐고 물어요. 왜 나를 북한에 두고 갔냐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살아남았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은 모두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약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머님에게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탈북민 모임이요. 거기서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를 서울 관악구 사랑이교회로 모셨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운영하는 탈북민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2층 예배당.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어머니는 의자 끝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2018년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니 아들도 둘 다 북한에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당 간부라서 제가 도망치면 둘 다 수용소 가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도망쳤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여성의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남편 꿈 꿨어요. 남편이 절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다른 70대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가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탈북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남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나타나요.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자유를 얻기를. 목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최고의 헌사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 6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남편을 북한에 두고 왔어요. 여성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나 혼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 함께 이겨내요. 여성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여성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예, 어머니. 오늘 좋았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예, 어머니. 어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수야,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가 보고 싶다. 예, 어머니. 그리워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자유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그 이후로 어머니는 매주 탈북민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다시 학생이 되신 겁니다. 진수야, 오늘 사랑이라는 글자를 배웠다. 정말요, 어머니? 응. 사람이네, 람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래.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자만 해도 버거웠습니다. 원금 500만 원에 매달 10% 이자.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이미 원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우울증 치료, PTSD 치료, 심장병 치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했지만 저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빚의 감옥, 죄책감의 감옥, 그리고 과거의 감옥.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어머니를 업고 걷는 꿈, 중국 공안에게 쫓기는 꿈, 메콩강에서 총소리를 듣는 꿈,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아버지는 꿈속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왜 나는 구하지 않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았습니다. PTSD, 우울증, 불안장애.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당신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온 가해자. 어머니를 5년 동안 혼자 두신 가해자. 하지만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피해자, 분단의 피해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피해자. 저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그리고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니를 구출한 것을 후회합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자유를 드렸지만 행복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수 씨, 자유와 행복은 다릅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자유를 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어머니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72세입니다.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머니가 행복을 찾기도 전에 돌아가시면. 김진수 씨, 상담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5년 동안 돈을 모았고 빚까지 졌고 3천만 원을 지불했고 어머니를 1만 2천 킬로미터 건너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2021년 6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셨고 탈북민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시고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지셨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73세. 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미역국, 그리고 탈북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교회 2층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순자 씨도 오셨고 70대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케이크 촛불을 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어머니, 제가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다. 예, 어머니. 기적입니다. 이순자 씨가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뜨개질한 목도리예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목도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모두. 사람들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한 명씩.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가 보고 싶고 북한이 그립다.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구나. 친구들도 생겼고 한글도 배우고 너도 곁에 있고. 어머니, 진수야, 나는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수야, 내가 제일 고생했다. 엄마 때문에.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해드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수야, 효자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72년 만에 자유를 얻은 그 손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잠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3세의 작은 몸,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구출한 것이 옳았을까?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실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12,000km를 건넜다는 것.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에 계십니다. 76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복과 슬픔, 감사와 죄책감.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주 탈북민 모임에 가시고 한글 공부도 계속하시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십니다. 가끔 말씀하십니다. 진수야,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너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고 여전히 PTSD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4년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유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단지 선택권을 줄 뿐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탈북민 친구들과 눈물을 나눌 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늙어갈 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리워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과 떨어져 계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십니다. 진수야, 내가 12,000km를 건너온 이유를 아니?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너를 사랑하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만 2천 킬로미터를 건넌 한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 가족의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증언들이 계속 세상에 남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자유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